어느덧 퇴직을 준비할 때가 되면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이런 물건이 나왔는데 어때? 지금 수익률 몇 프로가 보장되는데 어때? 요즘 이게 진짜 핫하다는데 어때?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평생을 모은 내 소중한 퇴직금인데 이걸 날릴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에 모든 게 다 의심이 되고 주저하게 될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지금이야 부동산 투자만 10년 넘게 했지만 저도 처음에는요, 가진 돈이 없어서 반드시 이 대출을 끼고 투자를 해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실패가 없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여기에 딱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결국 찾아냈거든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기 위한 저만의 노하우 5가지. 뭐 남들이 소개해주고 추천해주는 물건? 그런 식으로 고민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오늘 알려드릴 5가지 노하우 배워서 내가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세요. 그런 다음에 직접 판단해서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강팔도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부동산 투자를 해보다 보니까 딱 5가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진짜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무료 강의 신청하시면 진짜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지금 당장 팔아도 돈이 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시세가 얼마냐 이걸 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진짜 투자자들은 다른 걸 봐요. 바로 현재 그 팔리는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동네에 부동산과 실제 수요자의 분위기는 어떤지, 이후에 사람들이 나가는 분위기인지 들어오는 분위기인지, 이 3가지가 찐 포인트더라고요. 아무리 지금 시세가 높게 나왔어도 아무도 안 사는 물건이면 그냥 빚더미잖아요. 두 번째, 정말 수요가 있나? 사실 현재 팔리는 그 빈도만 보면 애매한 게 현실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결국 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이게 있는지가 더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바로 위쪽 단지가 재개발에 들어가면 이 공사 기간 동안은 사람들이 잠시 그 이사 올 곳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확실한 수요가 있는지 이걸 봐야 돼요. 유동인구는 어떤지, 어떤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사건은 없는지, 이런 걸 볼 줄 알아야죠. 세 번째, 대출 받아도 정말 안전한가? 뻔한 소리로 월세 받으면 괜찮을 거다 라고들 말해요. 그런데 현실은 있죠. 들어가는 돈이 다양하다는 거. 내가 그 환급 받는 돈도 얼마인지 봐야 되고, 절세 받을 수 있는 돈도 얼마인지 봐야 되고, 또는 실제로 인테리어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봐야 되고, 또 뭐 있죠? 가장 최근 월세 계약은 얼마였는지, 그리고 그 세입자는 누구였는지, 그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뭐 검색해보거나 이렇게 본 그 사이트는 뭐가 있었는지, 이런 걸 다 볼 줄 알고 다 계산할 줄 알아야 진짜 내가 손에 쥐는 돈이 얼만지 이게 딱 계산이 나와요. 네 번째, 반드시 돈을 버는가? 와, 진짜 제가 시세보다 싸게 샀으니까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이런 분들이 진짜 위험해요. 진짜 투자자는요, 최악의 상황을 늘 고려해놓고 투자를 해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개입해서라도 개선할 수 있는 물건인지 이걸 늘 염두에 두고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뭐가 있는지, 실제로 내가 투입할 수 있는 그 조건은 어느 정도인지 다 파악하고 있어야죠. 거북섬 아시죠? 처음에는 다들 시세보다 싸게 샀다고 난리였어요. 하지만 최악이 오고 말았죠. 예방하려면 배워야 합니다. 5번째, 저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대? 지금도 이렇게 성공한 사람 이야기가 엄청 많이 들리죠. 중요한 건요, 그들이 어떻게 벌었냐, 그들이 어떻게 준비했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 이걸 봐야 돼요. 그냥 이런 성공 사례들 보고서 부러워만 하거나 질투나 하는 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들의 방법 중에서도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을 하나씩 가져와서 적용하는 게 이득이라고 진짜 냉정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퇴직금이라는 게 우리가 평생을 모은 소중한 돈이잖아요. 남들이 하는 말만 듣고 무작정 따라서 투자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이 5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보면서 물건을 판단하는 그 눈을 얻어내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부터 진짜 간단하게 딱 10분만 시간 내서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관심 가는 그런 물건 하나쯤 있죠? 오늘 배운 5가지 질문을 노트에 적어두고 그 물건에 대해서 하나씩 답해보세요. 만약에 그 답이 명확하게 안 나오는 항목이 있다면 아직 그 부분은 더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건물주가 되면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혹시 이런 생각하면서 상가 알아보셨나요? 신축이니까 괜찮겠지. 유명한 거리의 가게니까 잘 되겠지. 주변에 사람 많이 사니까 잘 되겠지. 이렇게 하시면 100% 2년 뒤에 망할 겁니다. 내가 힘들게 평생을 모아온 종잣돈 2억, 노후자금 3억 전부 날리기 싫다면 오늘 영상 꼭 보세요. 이 돈 상가 하나 잘못 사면 한 달 만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제가 10년 동안 이 상가 투자를 해봤는데요. 진짜 거의 몇백 개의 상가를 분석해봤어요. 그중 반드시 망하는 상가 세 가지가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가 투자 하고 싶다면 꼭 배우고 시작해야 합니다. 모르면 반드시 망하는 거고 아는 만큼 보이는 게 바로 상가 투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이 망하는 상가 세 가지 이거 다 알려드릴게요. 10억이 넘는 종잣돈을 날리기 싫으면 끝까지 보세요. 첫 번째, 분양상가. 신도시 모델하우스 이런 데 가보면 분양 직원들이 뭐라고 하죠? 여기가 중심 상권이다. 프랜차이즈 어떤 게 들어온다. 수익률 몇 프로를 보장한다. 이 말 믿으세요? 데이터로 볼게요.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5년 기준 이런 상가의 공실률이 무려 29.7%라고 해요. 그러니까 4개 중 하나는 비어 있다는 거죠. 분양가는요, 시행사의 이윤, 마케팅 비용, 이런 거 다 따져서 그렇게 나온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시세에서 부가적인 가격이 더해진 금액이라고요. 그래서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파니까 이렇게 돈 들여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결국 거기서 대출 이자 내고 관리비 내면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거죠.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게 이 분양상가입니다. 이래서 공부 안 하고 상가 투자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테마상가. 땡땡 빌리지, 땡땡 거리, 땡땡 컨셉몰. 이런 곳에 상가를 소개받으면 처음엔 예쁘죠. 그런데 이런 테마상가가 가장 위험해요. 한국경제 기사의 자료를 보면 이런 상가의 5년 내 폐업량이 70만에 달한대요. 이런 곳은요, 유행이 지나거나 더 좋은 시설이 새로 생기게 되면 한순간에 유령 도시가 됩니다. 특성 컨셉에 갇혀서 업종 변경도 어렵고 결국 비싼 관리비만 계속 나가는 거죠. 솔직히 이런 곳에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오지 돈 쓰러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쁘니까 장사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이 창업이든 상가 투자든 가장 위험한 착각이에요. 세 번째, 동선 밖 상가. 아니, 주변에 아파트가 5천 세대가 있는데 왜 망한 거죠? 이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그 비밀은 바로 동선에 있어요. 사람들이 집 밖을 나가서 어딜 가죠? 출근을 하거나 등교를 하러 가요. 결국 걸어서 나가는 사람이 움직이는 그 방향은 대중교통이 있다고요. 이해가 가시나요? 아무리 주변에 아파트가 둘러싸여 있어도 사람들이 가는 방향에 그 물건이 없다면 굳이 그들이 그곳을 방문할 어떤 이유가 없으면 갈 일이 없다고요. 이렇게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단순하게 배우 세대만 보고 투자를 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상가를 사야 하는 걸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만 피해도 상위 10%입니다. 뭐가 있었죠? 분양상가는 원래 가격 플러스 시행사의 이윤, 분양사의 이윤, 각종 업체의 이윤을 다 더한 금액이라서 망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다음 테마상가는 유행이 지나고 나면 망하게 되고 소비 목적의 테마가 아니면 굳이 돈 쓰러 온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마지막 동선 밖 상가는 아무리 주변에 5천 1만 세대가 있어도 그들이 다니는 길에 위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죠. 이 세 가지만 피해도 상가 투자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은요, 그럼 성공하는 상가는 뭐가 있는지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상가 투자는 절대 운이 아니에요. 정말 그 200%를 철저한 계산과 계획으로 하는 아는 만큼 보이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공부 안 하고 시작하면 10억, 100억이고 다 날리는 거고 공부만 제대로 하면 평생을 일하지 않아도 돈을 주는 이
월세를 받는 건물주가 되는 엄청난 방법입니다. 지금 내가 보려는 그 상가가 오늘 말씀드린 이 망하는 상가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냉정하게 체크해보세요. 지난 영상에서 100% 망하는 상가 3가지를 말씀드렸죠. 그걸 보신 분들이 그럼 도대체 뭘 사라는 거야?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부자들은 사람들이 상가 투자를 이렇게 욕할 때 몰래 웃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들 눈에 망한 건물이 사실 돈이 들어오는 건물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걸 알아보는 3가지 조건을 딱 알려드릴게요. 혹시 이런 가게들 본 적 있나요? 분양 망했던 건물이 이제야 살아나네? 여기 가게들만 사람이 많네? 다른 가게 들어오더니 손님이 많아졌네? 제가 10년 동안 수백 개의 상가를 분석하면서 그렇게 깨달은 건데요. 결국 핵심은 손님에 있었고 딱 3가지 조건만 제대로 알아도 충분하더라고요. 알고 나면 너무 간단해서 허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이걸 몰라서 누구는 10억 100억을 버는데 우리만 손해보고 있던 거예요. 딱 5분만 투자해서 내가 평생 모은 이 종잣돈, 이 노후자금, 이제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어다줄 자본소득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00세대의 동선. 상가 투자할 때 이 세대수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가도 배우 세대가 5000세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그런데 있죠, 이 동선을 모르면 이 배우 세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또 반대로 동선만 제대로 알면 이때부턴 세대수를 활용할 수 있어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집 밖을 나갈 때 대중교통을 목적지로 걸어가요. 그럼 이 길이 바로 동선이 되는 거고, 우리가 기본적인 소비가 나오기 위해서는 2000세대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럼 동선을 그려보고 그 중에 2000세대가 지나게 되는 그 동선을 찾아내면 그곳은 장사가 되는 곳이 된다고요. 이때부터는 반찬가게, 세탁소, 학원, 이런 업종들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분양 실패 후 근황.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분양 상가가 위험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 분양 상가가 분양 실패 후에 경매나 공매로 나오게 되면 이건 기회가 돼요. 왜냐하면 이 분양 당시에는 10억에 나왔던 게 경매로 넘어가면 5억, 4억으로 떨어지고 난 뒤에야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배운 분양가의 거품들, 시행사의 이윤, 분양사의 이윤 등 이런 걸 다 걷어내고 딱 상가의 가격만 보고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심지어 역가게는 분양가 10억에 사서 월세를 400 이상 받아야지 겨우 수익이 나는 건데, 나는 5억에 샀으니까 월세 250만 받아도 수익은 난단 말이죠. 그럼 지금 다른 가게들보다 더 싼 가격에 내놓을 수 있으니까 임차인이 더 빨리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공실 문제도 더 빨리 해결이 되고요. 심지어 주변 가게들이 워낙 비싸게 내놔서 그 가격의 영향으로 내 상가 가격도 어느 정도 높아져 있어서 바로 팔아도 돈을 벌 수 있죠. 세 번째, 상가도 궁합이 중요하다. 어떤 망한 가게가 갑자기 사장님이 바뀌고 잘 되는 경우를 본 적 있을 거예요. 이건 업종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에 그곳을 지나는 손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필요한 업종이 따로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길에 술집이 있다면 거기가 잘 될까요? 차라리 학원이나 소아과가 더 인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업종 때문에 망한 가게를 찾을 줄만 안다면 우리는 망한 가게의 시점에 싸게 사서 성공할 업종으로 바꿔서 비싸게 파는 그런 전략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간단하게 다시 요약해 볼게요. 결국 성공하는 상가는 3가지만 파악하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2000세대의 동선인지, 그러니까 최소한의 상권이 활성화되는 2000세대의 주민이 주로 다니는 길에 있는 그 가게가 어딘지, 이것만 알면 된다고요. 다음 두 번째는 분양 후 경매로 나온 물건을 찾아보자. 분양가는 거품인데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그 거품이 빠진 상태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업종 궁합이 맞는가. 그러니까 손님의 특징에 따라서 그 필요한 업종이 있는데 엉뚱한 업종이 들어와서 망한 가게가 있다는 거죠. 그럼 망한 가게인 상태에서 싸게 사서 성공할 업종으로 바꾸고 비싸게 팔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된다고요. 이렇게 세 가지만 잘 알아도 여러분은 상위 1%의 투자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런 고민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다 분석하지? 그래서 이 상가 투자를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상가 투자를 배운 분들은 그냥 길을 걷다가도 또는 그냥 검색을 하다가도 이게 다 보이거든요. 당시에 그 분양가가 약 25억 정도의 거래가 됐어요. 얼마에 팔렸냐면 여기 이건데요. 1억 7천, 1억 2,800, 1억 5천. 주변에 혹시 그냥 무턱대고 부동산 투자 하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빨리 손절하세요. 또는 이런 광고나 모르는 사람이 엄청 좋은 물건을 소개해 준다면 빨리 도망가세요. 제가 10년 동안 이 부동산 투자를 해왔는데요. 그러면서 주변에 망했다는 분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99%가 이 분양상가 때문이더라고요. 오늘 영상 안 볼 거면 그냥 절대로 부동산 투자 하지 마세요. 어차피 망합니다. 대신 정말 성공하고 싶고 투자하고 싶다면 딱 5분만 집중해 보세요. 이 수십억 하는 부동산에서 손해 안 보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무서운 함정들, 이걸 알려드릴게요. 약 4년 전, 그러니까 21년에 올해로 50이 되시는 김땡땡씨가 자신의 딸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거북섬에 위치한 이 세 개의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당시에 그 분양가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9억, 7억 5천, 그리고 8억 9천으로 약 25억 정도의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무려 이 상가를 담보로 70%나 되는 약 17억 정도의 영끌 대출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과연 현재 이 물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정말 이렇게 홍보하면서 사기치는 놈들 꼭 있어요. 이들은 여기 이 상가를 분양만 받는다면 높은 수익률은 당연하고 이후에는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을 거라며 이 수분양자들, 그러니까 희생자들을 끌어모아요. 참 안타까운 게 분명 뻔하지만 이 달콤한 설명에 넘어가는 분들 꼭 있거든요. 그렇게 넘어간 사람들 중에 이 물건이 세상에 공개되어 버렸죠. 지난 21년에 김땡땡씨 또한 가족들과 함께 어떤 분양업자에게 설명을 듣고 이 상가 세 채를 약 25억에 분양받게 됐어요. 당시 21년이라고 하면 기억나시나요? 정말 전국적으로 이 투자 시장이 미친 듯이 오르는 그 시기가 있었죠. 또 반대로 이 폭등을 보고 뒤늦게 시작한 분들이 여기 이 가파른 하락장에 피눈물을 흘렸었죠. 그래서 이 물건도 당시 분양업자의 달콤한 설명이 더 쉽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결국 이 물건이요, 공실 문제 때문에 관리비, 재산세, 대출이자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경매에 나왔고 얼마에 팔렸냐면 여기 이건데요. 1억 7천, 1억 2,800, 1억 5천. 그런데 있잖아요. 사실 이건 시기와 상관없이 이 분양상가라는 것 자체가 위험했던 겁니다. 왜 그런 건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신도시에 나오는 분양상가를 보면 최소 5년은 안 채워져요. 왜냐하면 주변의 아파트도 사실 아직 분양 중일 텐데,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별로 없는 곳인데 가게가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저한테도 주변에서 상가 투자로 질문 주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이 분양 상가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엄청 말렸거든요. 그런데 또 이분이 하는 말이 곧 프랜차이즈 땡땡치킨이 들어올 거다 라면서 되게 좋은 물건이라며 저한테 굳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위험한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자,
분양상가를 팔고 있는 이 시행사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이들은 사실 20% 정도만 분양을 내도 어마어마한 차익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1, 2층 정도만 분양을 낼 수 있으면 돈을 번다고요. 그래서 간혹 이 중에 악질 분양업자들이 이렇게 세팅을 해요. 1층에 20평짜리가 지금 10억인데 이게 지금 월세 500만원 수익을 보장한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가 이미 입점 예정이다.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일단 이 평수는 분양 평수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20평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중에 복도 빼고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 빼고 그렇게 남는 건 사실 10평도 안 돼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입점한다. 월세 500만원 보장한다. 라는 건 이들이 프랜차이즈한테 이렇게 말을 해서 그래요. 야, 1년 렌트 프리 해줄게. 월세 500으로 계약하자.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프랜차이즈한테 월세 1년치를 공짜로 해줄 테니까 월세 500으로 계약하자.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있죠. 상가는요. 이 월세를 기준으로 상가의 가격이 결정되니까 이게 10억짜리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물건을 10억짜리처럼 세팅을 해두고 분양을 해요. 그렇게 누군가가 분양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프랜차이즈도 장사하는 사람인데 막상 1년 동안은 월세 안 내니까 맘 편히 장사를 하다가 이제 월세 낼 때쯤 되니까 딱 깨달아요. 이 자리 장사 못하겠다. 월세 500 내면 이거 무조건 망한다. 이걸 깨닫고 보통 상가 계약이 최소 2년짜리거든요. 그래서 2년이 되자마자 빠르게 도망갑니다. 와, 그럼 이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월 500 받는 자리고 프랜차이즈가 있다고 소개를 받았으니까 월 500은 받는구나. 그리고 프랜차이즈니까 오래 장사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2년째 되는 순간 갑자기 공실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알고 보니까 이 위치가 잘해야 월 200 받는 자리였던 걸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물건 월 500에 세팅을 해두니까 10억짜리로 보인 거지 사실은 월 200 받는 자리로 3억짜리 가치의 물건이었던 거죠. 결국 공실이 된 뒤 대출이자 내고 관리비 내고 재산세 내고 심지어 공실이 많으니까 이 공용관리비를 부담할 사람이 적어서 엄청 비싸져요. 그렇게 결국 망하는 거고 이런 물건은 경매나 공매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양 상가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럼 상가 투자로 성공했다는 분들 다 거짓말일까요? 아니요. 똑똑하신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을 겁니다. 방금 마지막에 앞의 내용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죠? 네, 결국 이 물건이 경매나 공매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 거품을 제외하고 정말 그 본연의 가치대로 투자할 수 있게 되죠. 아까 이 물건도 분양가 25억이었지만 경매로 나오는 순간 얼마가 됐죠? 약 4억 정도에 팔리게 됐어요. 그렇다고 이 물건만 보면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물건도 제가 찾았어요. 이건 공매에서 나온 물건인데 여기도 똑같이 분양상가가 결국 공매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물건 분양가가 약 5억 3천이었는데 공매로 나오면서 낙찰가가 약 3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약 1000에 170 정도로 월세 계약이 맞춰졌죠. 여기도 보시면 처음 이 물건이 분양됐을 때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음 사진은 그렇게 약 3년이 지나 이 물건이 공매에 나왔을 때 그때 모습인데요. 이때도 그나마 1층에 핸드폰 매장이랑 이런저런 가게들이 들어왔지만 그 위에 2층부터는 비어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있죠. 약 7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어떨까요? 와, 1층부터 그 맨 위 5층까지 전부 채워진 거 보이시죠? 진짜 성공하는 이 경공매 투자자들은 이런 식의 돈을 번다고요. 어떤가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처럼 분양상가는 99%가 거품 가득 낀 함정이고 이 거품이 다 빠지려면 최소 5년 이상은 기다려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경매나 공매를 배운 분들만 이 거품이 빠진 본연의 가치대로 물건을 사서 투자를 하니까 정말 돈을 버는 성공한 투자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제발
조심하세요. 지금 이 물건의 건물주는 약 8억이 넘는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장사하는 사장님은 약 3억의 이득을 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간 없으니까 바로 알려줄게요. 그건 바로 분양상가를 아냐 모르냐 이 차이에 있어요.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 건물주는 이 물건을 약 14억이라는 분양가로 샀어요. 그리고 이 사장님은 만약 이 영상 보신다면 이 물건을 여러분보다 약 1억 더 비싸게 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장님에게는 이 가게가 사실 11억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건지, 어떻게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대표님, 제가 최근에 이 물건을 찾았는데 계속 유찰만 되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잠시만, 뭔데? 아, 이거? 그런데 이거 한 번 더 유찰되겠다. 그리고 이거 너가 살 거면 최소 7억에는 사야지 좀 안전빵이야. 그리고 이거 만약에 여기 사장님이 상가 투자 배웠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거 절대 못 사. 안 되겠다. 야, 오늘 이거 한번 이야기 좀 해봐야겠다. 안녕하세요. 강팔도입니다. 최근에 이 물건이 나왔는데 대부분 모르고 있더라고요. 파주시 동파동, 그러니까 운정 신도시에 있는 엄청난 물건이 하나 나왔어요. 여기 아세요? 운정 신도시 그 이마트 바로 앞에 있는 상가단지. 저도 이곳에 있는 친구들 보러 가면 여기서 밥 먹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약 100평짜리 상가가 지금 9억에 나왔어요. 그런데 있죠, 이 물건 사실 7억짜리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도 안 사는 거고 유찰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있죠, 여기 이 사장님이 이 영상 보잖아요. 이거 8억 넘게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나 이 물건이 7억짜리지 이 사장님한테는 11억이 넘는 물건이에요. 제가 전에 말했죠, 상가의 가격은 상가의 월세가 결정하고 상가의 월세는 가게의 매출이 결정한다고. 여기 이 사장님 여기 100평짜리로 부족해서 옆 건물에 하나 더 차렸어요. 그럼 저도 축구교실 해봐서 알지만 2호점을 차릴 정도면 여기 월 매출이 적어도 월 3천은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 물건에 받을 수 있는 월세는 최소 20%, 그러니까 600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월세가 약 300만 원대예요. 즉 이 물건 2배의 가치로 올릴 수 있다고요. 누구만요? 여기 이 사장님만요. 이미 계약한 건물주는 이 300짜리 월세만큼의 가치를 얻지만 이 사장님이 건물주가 되면 현재 내 매출에 맞춰서 얼마든지 월세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더더욱 이 상가 투자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 물건이 그랬죠. 여기 이 허름한 상가를 제가 3억에 사서 여기에 축구교실을 직접 창업을 해서 약 4천의 매출을 냈고, 그렇게 이 물건 제가 16억에 팔아서 순수익으로 5억 정도를 얻어냈어요. 그럼 이렇게 단순하게 상가 투자만 배운 분들은 아까 이 물건 7억에 살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상가와 사업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은 이 물건 8억에 사서 14억에 팔 겁니다. 제 10년의 노하우가 정말 특별한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이죠. 저도 다 알아요. 경매하는 법, 권리 분석하는 법, 명도 소송하는 법, 다 알죠. 그런데 있죠, 그렇게 버는 돈보다 이 상가와 사업을 함께 활용했을 때 그때 수십, 수백 배를 더 벌어요. 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은 분들은 아래 다음 영상도 있으니까 꼭 보세요. 아직 좀 더 배우고 고민하실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하시면 다양한 노하우 제가 늘 공개하고 있으니까 하나씩 보면서 배워보세요. 그럼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너는 이 물건 투자할 거면 나한테 꼭 말하고 투자해라. 그럼 당연하죠. 정부 지원금 내가 보기에는 한 4천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경매 초보분들은 경매장 가는 길이 무섭고 떨리고 어려운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사소한 실수 그 하나 때문에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고 낙찰이 무효가 날 수도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드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지금 만약 입찰을 준비 중이거나 경매를 공부 중이라면 오늘 영상 꼭 보시고 그대로만 따라하세요. 제가 10년 정도 부동산 투자를 해보니까 결국에는 그 체크할 포인트가 딱 있더라고요. 이대로만 체크하고 실수 없는 투자로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낙찰에 실패한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저보다 높은 입찰가로 그 물건을 낙찰한 분이 제가 낸 그 입찰가보다 9천만 원이나 더 높게 썼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처음 하시던 분인데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였어요. 결국 그 물건에 들어간 입찰 보증금 3천만 원을 전부 날렸다고 해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떨리고 무서워서 유튜브로 입찰 관련 영상만 하루 종일 검색하고 찾아봤고 입찰증을 받는 그 순간까지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쩌나 싶어가지고 식은땀이 계속 났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투자 10년 차쯤 되니까 결국에 그 체크할 포인트가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6단계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따라해서 실수를 예방하세요. 오늘 알려드리는 거 그대로 적어가서 법원에 가기 전에 하나씩 체크하면 충분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리 챙겨오세요. 각 지역의 지방법원에서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일주일 전에 미리 방문해서 입찰표랑 입찰봉투 이런 걸 여러 개 챙겨오세요. 여기 입찰증에 보시면 금액을 쓰거나 서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그냥 비워두면 무효표가 되니까, 아니면 입찰 보증금을 안 넣어두면 무효표가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입찰하는 척 들어가서 여러 개 챙겨서 오세요. 또는 인터넷에서 입찰표 양식을 다운받아서 미리 뽑아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난 뒤 집에서 차분한 상태로 분석한 내용 그대로 입찰가랑 내용을 미리 작성하고 준비하는 게 훨씬 안정되고 실수도 줄어요. 간혹 어떤 분들은 현장에서 분위기를 보고 금액을 바꿔야 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초보 때는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해요. 쉽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격을 막 바꾸고 싶어지고, 또 이럴 때면 급하니까 긴장해서 실수도 더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물건 판단하는 그 눈이 생긴 뒤에 여유를 가지고 해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준비물을 챙겨두세요. 본인이 직접 입찰하는 거면 처음 준비한 그 입찰표만 있어도 나머지는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충분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준비할 거는 본인을 증명할 신분증, 도장, 그리고 입찰 보증금만 미리 뽑아가면 됩니다. 보증금은 현금이나 수표 둘 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만약 대리인이 대신 가거나 법인의 명의로 투자할 경우 미리 챙겨야 할 다른 준비물이 있다는 건데요. 일단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기본 준비물에 더해서 대리인의 도장과 신분증, 그리고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이게 추가로 필요하게 돼요. 그리고 법인 명의로 입찰을 할 경우에는 법인 대표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그리고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까지 추가로 꼭 챙겨가야 하죠. 이런 거는 현장 방문을 해서 발급받아야 하다 보니까 입찰 전에 미리 준비해둬야 해요. 세 번째, 대리만 하고 컨설팅은 금지.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에 컨설팅을 받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사실 처음에는 이게 가장 위험해요. 내가 직접 분석하고 직접 판단한 내용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일단 이 투자의 책임은 언제나 나 자신한테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도 책임을 안 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입찰가 판단을 대충 해요. 그래서 보면 이 컨설팅 업체 입장에서는 낙찰만 받으면 되니까 남들 다 1억 했을 때 나만 2억에 써서 낙찰 받아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요. 심지어 이걸 감추기 위해서 해당 업체 직원이 몇백 정도만 싸게 같이 입찰을 해서 1, 2등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비용도 비싸요. 일단 계약금만 해도 수십만 원을 줘야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낙찰을 받으면 낙찰가의 몇 프로나 되는 그 수수료를 내야 하고, 어떤 곳은 명도나 법무비 등 추가 수수료를 더 받아요. 실질적으로는 1,000만 원 정도의 컨설팅 비용이 빠져나가죠. 네 번째, 미리 방문하세요. 첫 번째랑 겹치는 것 같지만 조금 달라요. 입찰표랑 봉투 챙기러 미리 방문하는 거는 사실
해당 법원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다른 법원을 가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해당 법원도 방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입찰 마감 시간과 주차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인데요. 법원마다 마감 시간이 조금씩 달라요. 필수는 아닌데 이걸 알아야지 이차표를 낼 그 마지노선을 알 수가 있어요. 보통은 10시에 시작해서 11시에 끝나는데 법원마다 한 30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걸 몰라서 조금 여유 가지고 준비하다가 기회를 날릴 수도 있으니까 잘 체크해두세요. 그리고 제가 경매장을 갈 때면 무조건 주변에 공영주차장이나 다른 건물 주차요금을 꼭 확인해요. 법원에 계신 직원분들 참아내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법원을 방문하는 온갖 분들이 줄을 서다 보니까 주차장은 늘 부족해요. 여기서 시간 낭비하다가 경매 자체를 놓치느니 저는 주변에 미리 주차하고 걸어서 들어가요. 5번째, 안부 연락하기. 뭔 소리냐면 만약의 경우가 있어요. 그날 예정된 경매가 취하되거나 변경되기도 하거든요. 근처면은 부담이 덜하지만 다른 지역이나 어디 먼 지방이라면 경매장까지 가는데 고생 좀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그날 아침에 법원 경매 정보라는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 물건을 검색해서 다시 확인해요. 아니면 해당 물건 정보에 보면 여기 담당 부서 연락처가 같이 있거든요. 여기에 연락해서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일정 변경이나 취하는 없었죠? 라고 말이죠. 이렇게 일정 내역의 변경이나 취하가 떠 있으면 차편부터 빨리 취소하는 거죠. 6번째, 주는 거 다 받으세요.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고 습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법원에서 주는 건 무조건 다 받으세요. 기본적으로 입찰 봉투를 제출하면 봉투 끝부분을 잘라서 입찰 수취증이라는 걸 줄 겁니다. 이게 내가 이걸 입찰한 사람이다 라는 유일한 증명증이라 꼭 받아서 챙겨야 해요. 혹시 낙찰이 되면 낙찰자를 증명하게 되고 폐찰이 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이 수취증을 보여줘야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건데 법원 경매장 주변에서 주는 각종 팜플렛이나 명함은 무조건 받으세요. 평소 주변에서 이런 걸 주는 건 광고 전단지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무시하고 안 받으려고 하는데요. 법원 경매장에서 주는 건 경매 물건 정보지라고 해서 오늘 진행되는 물건 정리표를 주거든요. 그리고 보통 경매 사이트 무료 쿠폰이 같이 들어있어요. 이런 건 나중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잖아요. 또 명함은 대출 상담사분들이나 법무사분들이 명함을 주는 건데요. 낙찰 후에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정말 중요한 이들이니까 꼭 명함을 챙겨둬야 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6가지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고 입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선 인터넷에서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를 즐겨찾기 해두는 게 어떨까요? 또는 입찰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는 걸 연습해 보세요. 5분이면 전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해보세요. 써보면서 어디가 헷갈리는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작성할 때 주의할 건 없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매로 싸게 낙찰받아도 대출 안 나오면 보증금 다 날릴 수 있어요. 실제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아파트를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낙찰받았는데 예상치 못한 대출 규제에 걸려서 잔금을 못 치른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소중한 보증금 수천만 원을 날리게 되었죠. 오늘 영상에서는 진짜 투자 고수들이 대출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효율적인 대출을 어떻게 받는지, DSR을 어떻게 피하는지, 무려 90% 넘는 대출을 어떻게 받는 건지, 은행원은 말해주지 않는 효율적인 부동산 대출 전략 5가지를 싹 정리해드릴 겁니다. 소중한 내 보증금 날리기 싫다면 끝까지 집중하세요. 첫 번째, 방빼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가장 거슬리는 단어가 바로 방빼기예요. 이건 쉽게 말해서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무조건 돌려받는 최소 보증금액이 있는데 이만큼을 공제하고 대출을 해주는 건데요. 서울 기준으로 약 5천만 원 정도의 한도가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이때 MCI 또는 MCG라고 해서 모기지 신용보험이나 모기지 신용보증을 활용한다면 방빼기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온전하게 다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사업자 대출. 개인이 대출받으면 DSR이라고 해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제한이 걸린다고요. 그런데 이때 매매 사업자나 임대 사업자로 대출을 받을 경우 DSR을 피해갈 수 있어요. 특히 매출이 없는 신규 사업자도 대표의 신용 접수만 높다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세 번째, 신탁 대출. 부동산 고수들이 대출 90% 받았다, 대출 100% 받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바로 신탁 담보리출을 받아서 가능한 거예요. 신탁 대출은
대출은 기본적으로 방빼기 공제가 없어서 낙찰가의 90%까지도 한도가 나오거든요. 대신 임대차 계약 시 신탁사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만약 직접 활용할 부동산이면 실투자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방법이 되는 거죠. 네 번째, 재감정. 대출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경매 낙찰 직후에는 낙찰가를 기준으로 대출이 나오지만 6개월이 지나면 재감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감정가를 기준으로 다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물건을 3억에 낙찰받았을 때 같은 80%를 받아도 낙찰 직후에는 낙찰가 3억의 80%인 2억 4천을 받아요. 하지만 6개월 뒤 재감정을 통해서 5억의 감정가의 80%인 4억을 받는다면 투자금도 회수하고 오히려 종잣돈이 늘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풀피 투자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감액 등기. 마지막은 기존의 담보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왔을 때 이 상환 원금만큼을 근저당 설정 금액에서 감액을 해서 재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한도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후순위 대출이 가능해지죠. 어떤가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첫 번째, 모기지를 활용한 방빼기 비용 아끼기. 두 번째, 사옥자 대출을 통한 DSR 피하기. 세 번째, 신탁 대출로 90% 대출 받기. 네 번째, 재감정을 통한 투자금 회수하기. 다섯 번째, 감액 등기를 활용한 낸 만큼 돌려받기. 이것만 제대로 활용해도 대출 규제라는 벽을 넘어 효율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는 대출 상담사분들을 통해 가장 좋은 상품을 추천하는 은행을 찾으면 되는 거죠. 대출 상담사는 경매 법정에서 명함을 받거나 대출 상담사 찾기를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보통 집 근처 부동산 가가지고 중개에 맡기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맡기면 충분한 줄 아는데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연락 절대 안 옵니다. 저도 처음에는 너무 연락이 없길래 주변 물건 한번 봤더니 바로 옆 물건이 최근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사실 내 물건이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그 이유는 이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여러분의 부동산을 중개에 맡겼을 때 10배 더 빨리 팔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부동산 믿고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딱 3가지만 하세요. 부동산에 중개를 맡긴 적 있다면 다들 알 겁니다. 대부분의 중개사분들은 뭔가 그냥 느긋해 보입니다. 이분들은 하루에 뭐 손님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루한 시간을 많이 보내거든요. 또 반대로 손님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감정을 죽이고 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내 물건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자극이 필요합니다. 즉, 홍보할 이유를 줘야 돼요. 사실 이 물건 거래하는 거는 사는 사람이든 파는 사람이든 그 가치가 있어야지 움직일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결국 나에게 이득이 된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움직인다고요. 이게 참 단순하면서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들은 이미 수많은 고객을 만나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실제로 거래를 하는 이들은 손에 꼽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시로 방문하는 곳인데 상대방을 바로 믿는 건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게 확신을 줘야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확신은 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거래가 되는가. 가장 먼저 거래가 되는 물건이라는 이 확신을 줘야 돼요. 갑자기 찾아가서 1억짜리 물건을 2억에 팔아달라고 하면 당연히 거래가 안 되겠죠. 또는 사람이 거의 안 다니는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 집을 팔아달라고 하면은 찾는 사람이 당연히 없겠죠. 이런 거래가 어려운 물건을 그냥 중개에 맡기면 당연히 안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되는 물건이라는 그 확신을 줘야 합니다. 대부분의 투자는 이제 시세보다 싸게 사서 거래를 하겠죠. 그럼 이제 이 가격이 가치가 있다는 걸 납득시켜야 돼요. 저는 주로 2가지 방법을 활용합니다. 먼저 투자에 대한 열린 마인드인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마 이 물건을 사기 전에 발품을 팔면서 이 지역의 부동산을 한번 방문했을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이 투자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인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장님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결국 내 물건이 거래가 된다면 정말 돈이 된다는 그 확신을 갖고 협조를 해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굳이 어렵게 뭐 설명을 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없이 이미 납득한 상태의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찾았다면 꼭 물건을 이분들에게 맡기세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함정도 있어요. 투자 전문 또는 투자 컨설팅이라는 그런 간판을 달아둔 그런 부동산도 있거든요.
이런 부동산이 뭔가 더 전문적이고 투자에 대한 이해가 잘 된 분들 같은데 사실 더 꽉 막힌 꼰대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런 분들은 그 자신만의 주관이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의 투자 방식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훈수를 둡니다. 왜냐면 그들만의 그 기준을 너무 절대적으로 믿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설명을 잘 안 들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똥은 그냥 피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뭐냐? 다른 지역의 부동산을 찾는 겁니다. 대부분 그 지역의 부동산만 거래가 되는 줄 아는데 이건 사실 흔히 하는 착각입니다. 오히려 그 동네의 부동산은 아까 말한 투자 전문 부동산처럼 그들만의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이 동네는 딱 얼마다 라는 자기들만의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본인들이 봤던 그 가격만 믿고 있다 보니까 다른 가격을 제시하면은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편견 없이 물건을 소개해 줄 수 있는 다른 지역의 부동산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설명만 잘하면은 그 가치를 인정한 고객은 거래를 합니다. 실제로 이 거래를 하는 분들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저 자금 대비 만족할 물건을 찾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옆동이나 옆 구에서 물건을 소개하는 겁니다. 오히려 사실 이 물건을 찾는 손님은 다른 지역에서 이곳에 이사 올 예정이거나 인근에 더 좋은 조건의 물건을 찾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금 떨어졌지만 진짜 좋은 조건의 물건이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실래요? 라는 말에 당연히 관심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투자를 해보면 다른 지역의 부동산에서 제 물건을 찾아온 그런 경우가 더 많았어요. 참 신기하죠? 그럼 두 번째, 돈이 되는가? 결국 이 부동산이 우리와 거래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거래하는 게 돈이 된다는 걸 납득시켜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은 돈을 보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원래 받을 정도보다 조금만 더 이득이 될 거라고 알려주면 됩니다. 보통 부동산 중개비는 법적 상정 기준이 딱 있어가지고 딱 얼마인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월세 거래라고 하면은 대부분 그 중개비가 1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10만 원이라도 더 드린다고 약속을 한다면 충분히 더 노력할 명분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이분들 입장에서도 이 물건을 소개하고 중개하는 게 귀찮고 바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부동산은 공동중개라는 거래 방식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본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이 물건을 소개하고 그 수수료를 나눠 갖는 방식이죠. 실제로 그 물건의 중개를 따낸 부동산이 조금 더 그 수수료를 가져가겠지만 그래도 뭔가 일부를 나눠서 줘야 되니까 이게 아깝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수수료 외에 어떤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이런 분들은 다른 부동산에 소개해줘가지고 공동중개로 수수료를 나눠도 혼자 한 것과 비슷한 그 중개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주변 부동산과 함께 중개를 한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보통 그 중개비를 나누는 게 아까워서 공동 중개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 별도의 보상금이 있다면 그냥 내가 아는 더 잘 소개해주는 부동산에 그냥 맡겨가지고 거래만 일으킬 수 있다면 충분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내 물건을 중개하게 된다고요. 다음 세 번째, 설명이 편한가? 자, 마지막으로 이 부동산 중개사는 쉽게 말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어떤 상품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거래가 되게끔 영업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을 찾아온 고객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또 보면은 그 설명과 설득을 우리가 대신해주면 어떨까요? 이분들도 그 부담이 줄어드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개사분들이 이 물건을 두고서 설명할 내용들 그걸 딱 정리해가지고 팜플렛처럼 제공해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부동산에 물건을 찾으러 오는 그 손님들이 궁금한 포인트는 딱 뻔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뭐 몇 층인지 몇 평인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건 정말 기본적인 조건일 뿐이고 진짜 그 사이에서 고르는 기준은 따로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가성비겠죠. 인간의 본능상 어쩔 수 없이 끌리는 그 매력은 바로 가성비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그런 물건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이 물건의 장점이 뭔지
쉽게 말해서 가격 대비 또는 같은 조건 대비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걸 설명과 사진으로 딱 보여주는 그런 팜플렛이 있다면 더 쉽게 설득이 된다고요. 그래서 현재 방의 상태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옵션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관리 상태가 어떤지 이런 그 장단점을 딱 보여주면 더 쉽게 설득이 된다고요. 여기서 조금 더 팁을 드리면은 오히려 별거 아닌 단점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관은 조금 낡았어요 라거나 옥상은 공용 공간이라서 단독 사용은 좀 어려워요 라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뻔한 단점이에요. 아니, 단점이 되지도 않는 게 다른 물건들도 다 그런 조건들은 있거든요. 그럼 이런 뻔한 단점은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어요. 이걸 본 입장에서 보면은 단점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소개해 주는구나 라는 어떤 신뢰가 쌓이기 때문이죠. 진짜 누구나 감당 가능한 그런 단점에 대해서는 이런 건 한두 개 정도는 일부러 언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건 제가 실제로 투자를 하면서 거래를 했던 분들에게 진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아니, 다른 물건들 보면은 다들 장점만 말하니까 이거 뭔가 의심이 돼가지고 더 알아보려고 하고 더 고민했었는데 제 물건은 뭐 이런 단점들까지도 딱 그대로 말하는 걸 보고서 좀 더 신뢰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딱 그것만 감안하고 다른 조건을 보면 되니까 어떤 이 거래를 결심하는 그 고민도 쉽게 결심할 수가 있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어떤가요? 그냥 부동산에 물건 맡기고 기다리면은 진짜 후회할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다 무슨 뻔한 소리 하는 것 같았는데 정확히 어떤 원리에서 이 부동산 거래가 되는지 이걸 이해하고 나니까 이전보다 적어도 3개월 이상은 더 빨리 거래가 되더라고요. 결국 이 부동산을 맡긴다 라는 건 거래를 맡긴다와 같다고요. 그러니까 거래를 잘 하는 부동산에게 물건을 맡겨야지 빨리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내 물건을 홍보해주고 잘 설명해줘서 결국 거래까지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에 맡겨야 한다고요. 정말 뻔하고 당연한 소리 같은데 현실에서는 이런 부동산을 찾는 게 정말 어려워요. 뭐 그냥 리뷰 보거나 친절한 사장님이면 그냥 믿고 맡기는 게 정말 흔한 현실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기억하시고 내 물건을 더 적극적으로 중개해줄 좋은 거래 파트너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삶에 제 시행착오와 경험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